정명공수 제58편이고요. 이번에는 화장요글 제재의 체계입니다. 여기서 화장요글 제재의 체계란 대한민국 기준 화장한 고인 몸체가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야 제사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할 때도 개판이고 화장한 고인 몸체, 고인 유골함에 담을 때도 개판이고 고인 몸체를 유골함에 담아서 납골당에 봉안하거나 기타 잔디장이나 평장에 모셔질 때도 개판인 줄 알아요. 여기서 제가 개판이라는 표현은 주변국 대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지리가 소멸되기 전에는 그 개판도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조건, 그 명당에 합쳐지면 개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우리식 묘지가 성립됨으로 제사도 더불어 성립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풍수지리가 없는 가운데, 풍수지리가 소멸된 가운데, 외면받는 가운데 화장부터 묘지까지가 개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제사는 개판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개판으로 다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곳이나 영정사진이나 의패를 놓는 곳이 북쪽이라 했는데 이미 고인 몸체는 북도 없고 남도 없고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배도 없고 등도 없이 죄다 뒤범벅되어서 그렇게 화장되어서 또 분쇄기로 갈아 유골함에 담어 납골당, 신발장 같은 납골당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제사 지낸다 하여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화장하고 유골함에 모시고 납골당에 봉안하거나 아니면 평장 잔디장을 하는 이런 구조에서의 현대 진행하고 있는 장법들,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과정이나 묘지를 장만하는 조성하는 과정까지 죄다 제가 볼 때는 개판인데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개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해서 저는 현재의 화장은 마구잡이식 화장이다. 제가 우리나라의 장례나 화장 또는 묘지 구조를 설명하면서 마구잡이다, 개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주변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비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체계를, 우리식 체계를, 화장했을 때의 우리식 체계를 갖추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충원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화장은 마구잡이요, 대충이요, 막장이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개판이다. 그럼 무엇이 개판인지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은 화장할 때도 막화장을 한다. 개판 화장, 대충 화장, 마구잡이 화장, 막장 화장을 한다. 그러면 정상 화장과 막 화장이 어떻게 다르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정상 화장은 고인 몸체를 눕혀드린 그 상태, 고인 몸체를 눕혀드리면 북도 있고 남도 있고 등도 있고 배도 있죠. 화장하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머리가 발가고 발이 머리 가고 등이 배 가고 배가 등 가게 뒤집고 엎고 허집어서 화장을 합니다. 동서남북이 불가능하게, 동서남북이 있을 수 없게, 소멸되게 강제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화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 화장을 마구잡이 화장, 대충 화장, 막장 화장, 개판 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하지 않아도 될 터인즉 우리나라는 그렇게 화장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화장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화장할 때부터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화장을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유골함에 체계를 갖추는 나라도 있고 또 묘지에 가서 체계를 갖추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고인 몸체가 화장할 때부터 묘지에 조성되는 그 시점까지 모두가 개판인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화장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화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화장한 유골은 동서남북이 소멸되었죠. 이 막화장한 유골을 기준으로 집에서 제사 지내면 동서남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이 있다는 그 대전제하에 그곳을 북쪽이라 생각하고 영정사진이나 위패 놓고 재물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북쪽에 제 첫째 줄에는 뭐 놓고 둘째 줄에는 뭐 놓고 이렇게 재물도 동서남북이 있다는 대전제하에 차린 거거든요. 허투루 한 것이 아니고. 이런데 그 부분이 화장할 때 개판됐어요. 다 허집어가지고 머리가 밝거나 발이 머리 가거나 두석 없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골을 그냥 유골함에 담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분쇄기로 갈아버려요. 복구가 불가능하게 갈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수천만원, 수억 원짜리 수목장을 하거나 납불당에 모십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개판된 거죠. 완전 개판인 거죠. 이렇게 화장한 요거를 분쇄하거나 분쇄하지 않더라도 빠거나 이렇게 해서 요골함에 모셔진 후 납골당이나 묘지로 가면 의미가 없고 체계가 안 잡혀지기 때문에 제사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 해본 거예요. 막 화장하고 막 화장했기 때문에 그 막유골을 유골함에 모시던 어떤 방법을 하던 체계가 갖춰질 수 없으므로 제사도 막제사가 될 거다. 의미는 없다. 그냥 하는 거다. 이 부분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소개를 통해서 뜻 있는 효자손들께서는 물론 화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모셔 납골당에 가거나 아니면 자연장 묘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묘지를 하고 집에서나 아니면 절집에서 제제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효자손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납골당을 살펴보자고요. 납골당은 일본, 대만, 베트남 대비 한국만 제재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 성립될 수 없느냐면 우리나라 납골당은 납골함에 유골이 모셔져 있고 그 유골은 이미 소멸된 유골이죠. 의미가 없는 유골이죠. 예절이 성립될 수 없는 의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개판으로 뒤죽박죽 섞인 유골이죠. 동서남북도 없죠. 그 유골을 다시 머리는 머리대로 놓고 발은 발대로 놓고 등은 등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손대로 놓고 손톱대로 놓고 이렇게 발톱대로 놓고 이렇게 체계를 화장했지만 다시 체계를 갖춰서 유골함에 모셨느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죄다 섞어서 빗자루를 쓸어 담아서 그것도 모질라서 믹서기로 갈아서 그렇게 골분만 유골함에 담거나 아니면 유골함에 모시기 전에 이미 다 섞어서 그렇게 담았기 때문에 우리 납골당에 모셔진 유골함 속의 유골의 대상으로 제사나 제를 지낸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골함에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골함에도 의미가 없죠. 그저 무언가 물건을 담는 그리처럼 생겼죠. 우리나라 유골함은 유골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물건처럼 생긴 그 용기가 물건을 놓을 법한 그런 신발장 같은 옷장 같은 그런 구조로 그저 보관하는 거죠. 무언가 물건을 보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납골묘도 살펴보겠습니다. 납골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제재가 불성립돼요. 납골당도 한국만 제재가 불성립돼요. 왜 불성립되느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한국만 제재가 불성립돼요.
또 잔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한국만 제재위가 불성립됩니다. 평장묘도 한국만 제재위가 불성립돼요. 이 부분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잔디장, 평장묘가 왜 제재위가 성립될 수 없느냐는 제가 그렇게 개판으로 화장하고 개판으로 쓸어 담아서 개판 같은 욕을 하며 개판 같은 납골당에 모셨거나 아니면 납골묘에 모시거나 소목장묘에 모시거나 잔디장 모시거나 평장묘에 모시어서 제재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죠. 이 부분은 쪼개기에서 납골당일 때는 왜 성립 안 되고 납골묘일 때는 왜 성립이 안 되고 수목장일 때는 왜 성립이 안 되고 잔디장일 때는 왜 성립이 안 되고 평장일 때는 왜 성립이 안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립시킬 수 있는지는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쪼개기에서 개별 파트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기존 성립이 안 되는 장례도 진행하고 화장도 하고 묘지도 건설하고 있다. 이 부분 살펴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화장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례부터 묘지까지. 거진 중국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나 베트남은 어디가 중국인지 어디가 베트남인지 어떤 때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보다 그들은 왜 화장할 때도 그렇게 화장을 하고 북쪽에 머리 둔 그 모습,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화장하려고 하고 남쪽에 발 둔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형태가 유지된 화장이 종리된 후에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유골관에 모셔서 동서남북이 계속 기준되게 그렇게 화장할 때나 화장유골을 모실 때나 묘지에 모실 때나 봉안당에 납골할 때나 다 그렇게 왜 베트남은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유골함을 적용합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그들 묘지로 탑재되면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들 전통 묘지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구조 체계로 그 탑이라는 그들의 불탑 체계로 유골함이 탑재되기 때문에 거기도 제재위가 성립되고 대만은 대만대로 성립되고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성립되는데 우리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이 부분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장 유골이 어떤 모습인지 그 부분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 검색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 유골이 어떤 모습일까? 예, 이 부분은 제 자료네요. 이렇게 화장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골함에 다 모셔야지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모셔야지 되기 때문에 특히 남자의 유골일 경우 체격이 큰 유골일 경우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쇄기로 갈거나 아니면 큰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빠는 형식으로 눌러 밀어 넣는 형식으로 깨는 형식으로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 몸체가 머리도 있고 발도 있어서 그 체계를 유지해서 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셔야지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렇게 담은 유골이 의미가 있어요? 북이 있다, 머리가 있다, 발이 있다, 손이 있다, 등이 있다, 배가 있다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할 수 없죠. 또 자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 화장할 때부터 머리가 발 쪽으로 가던 발이 머리 쪽으로 가던 등이 배 쪽으로 가던 뒤집던 허집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충 화장을 합니다. 체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느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풍수지리가 있었거든요.
풍수지리가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명당이라는 조건에 어느 정도 합쳐질 수 있는 그 조건에 충족하면 다 그만이었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죄.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90%가 화장하니까 이런 개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요글들 상상하시면서 보셔요. 다행히 저희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 자료네요. 다행히 여기도 저희 자료네요. 여기 보면 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저의 자료에는 이렇게 N이 있죠. S가 있어요. 여기 고인 머리 두상이 계셔요. 여기 N으로 두상이 갔어요. 이렇게 발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뼈들이 동쪽 뼈, 서쪽 뼈 이렇게 있고 또 갈비뼈 있죠. 가슴뼈가 이렇게 보셔지고 이렇게 다 본래 있을 곳에 뼈를 모셔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눕혀 묻기, 평상시에 누운 모습처럼 계셨기 때문에 펴묻기를 했기 때문에 큰 관이 필요하지만 이제 조그만 묘지, 평장묘지나 잔디장 또는 수목장을 하려면 펴묻기 방식 갖고는 안 되죠. 이제 면적을 줄여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웅크리고 있었던 그 모습대로 줄여야지 되겠죠. 비록 그렇게 줄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머리 갈 때 머리 가고 발 갈 때 발 가고 이렇게 다리 갈 때 다리 가고 팔 갈 때 팔 가고 이렇게 골반 갈 때 골반 가고 갈비뼈 갈 때 갈비뼈 가고 손뼈 갈 때 손뼈 가고 이렇게 체계를 잡으면 이곳은 분명히 동서남북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동서남북이 있고 북도 있고 남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장을 하면 체계가 갖춰진 거죠. 우리 전통을 그대로 개성하는 거죠. 화장하면서도 죄다 개성하고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개성하기 때문에 제재위가 성립될 수 있죠. 그러면 모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화장유골이라고 키워드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의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할 때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마치 먼지를 아니면 청소를 할 때 쓰는 쓰레받기 같은 그런 구지에 빗자루를 쓸어 담아서 이렇게 요구람에 담고 있죠. 이때 담을 때 모습은 어때요? 요구리 죄다 해체됐죠. 다 박살났죠. 개판됐죠. 엉망진창됐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 저 인터넷 키워드 검색에서 저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의 자료를 통해서 볼게요. 이것도 저의 자료예요. 이렇게 보면 또 그 유골이 개판되었는데 거기다 믹서기로 가려버렸죠. 이렇게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불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베트남 화장장입니다. 베트남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술하게 개판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효자손들이 많이 계시죠. 나부터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구조대로 하면 망조 들겠구나. 제사고 뭐고 전부 다 죄다 개판이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베트남처럼 아니면 대만처럼 일본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제사가 성립되는 납골당으로 가든지 자연장 묘지를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베트남 자료 살펴봅니다.
예, 화장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로가 있겠죠. N이고 S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1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 화로가 있어요. 3개 화로가 있는 중에 3번 화로로 지금 모시는 과정입니다. N이에요. 관이 이곳에 머리가 있고 이곳에 발이 있겠죠. 화로로 들어가도 그 상태에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모셔지는 과정까지는 비슷하지만 모셔지고 나면 죄다 뒤집고 허짓고 엎어치기 앞어치기 다 해서 머리가 발로 가고 발이 머리 가고 죄다 섞여 그 요구를 또 모시고 나와서 다 망치로 빠든지 아니면 분쇄기로 갈아서 죄다 개판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뒤로 가기 조금 해서 보시자고요. 요거람 보시면 요거람이 뭐예요? 일단 집이죠. 산자들이 이승양택과 죽어서 가는 저승음택.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 집에 있을 법한 그런 그릇이었었는데, 용기였었는데, 무언가 물건을 담는 용기였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용기라 할 수는 없겠죠. 용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 설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컨셉보다 월등하게 예스러운 설정이잖아요. 전통스러운 설정이고요. 음택이라 해도 되겠죠. 이곳에 모실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은 죄다 이런 요구란만 있냐고 또 누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요구람 종류가 무엇이 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식 기준을 찾아서 해보자는 취지예요. 우리식이 베트남식을 모방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쪽팔리게 베트남 거 모방할 필요도 없죠. 우리식이 월등하게 유리했던 장례나 장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 근래 들어 화장이 90%를 넘나들면서 우리식이 없어졌는데 그 우리식이 없어지고 간과한 부분에는 든든한 보통육이었던 풍수지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풍수지리가 소외되고 멀리 가 있는 가운데 풍수지리가 없는 가운데 요즘의 화장으로부터 요구람에 모셔져서 납골당에 가거나 자연장지로 가는 그 과정이 개판되고 있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베트남 자료를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죄다 빵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자료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베트남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있고, 우선 베트남 요골관을 보자고요. 우리보다 멀뚱합니다. 이 요골관은 베트남에서 저가용광입니다. 고가용광은 엄청나게 좋아요. 일단 가격 차이도 보지 말자고요. 일단 컨셉에서 집이었었습니다.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요골이 체계를 갖추는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저 쓰레받기로 쓸어다가 그냥 담아버리는지, 갈아서 담던 빵궈서 담던 담아버리는지, 베트남은 어떻게 체계를 갖춰서 모셔드리는지 그 부분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관에 고인몸체를 모실 때 염도 하고 반합도 하고 오발랑에다 손발톱도 깎고 머리도 깎고 동전도 드리고 다 하죠. 꽃가를 통해서 12꽃가를 12꽃가를 통해서 천도를 소망하기도 하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 비보나 방편도 하고 다 하죠. 삼배를 입혀서 각종 해충들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도하죠. 우리 시스템도 그렇게 고인몸체를 안전하게 지켜서 장지까지 보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인 몸체를 염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펴볼게요. 이제 상주가 요걸 하면 요걸이 모셔져 있죠. 이곳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보자고요. 이 베트남의 요걸은 N이고 S예요. 여기서 두상이 있고 이렇게 뼈들이 섞인 것 같지만 체계를 딱 N이 있고 S가 있죠. 북쪽도 있고 남쪽이 생겼죠. 이제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갖고 왔어요. 뼈를 그 모습 그대로 빵꾸지도 않고 화로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화장했고 요구람에 모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모셨어요. 요구람에 머리가 발가게, 발이 머리 가게, 등이 앞가게, 배가 등 가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 방향이나 아니면 위치나 다 유지하면서 이렇게 모셨어요. 이렇게 모셔 넣었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을 때 염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똑같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섞여서 북쪽과 남쪽이 성립되도록 유골을 모셨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도 생겼죠. 이제 동서남북이 생긴 거예요. 고인 몸체가 비록 화장하더라도 상징을 부여해서 제사를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부여했어요. 이제 화장했기 때문에 소멸되었던 몸체에 고인 혼을 불러서 합체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 보실게요. 이 부분이 고인 옷이에요. 고인 옷. 고인 옷을 통해서 우리들이 혼을 청할 때 유교 용어로는 청혼이라 하고 무불 또 용어로는 청혼이라 합니다. 고인 혼을 청하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곳에 합체되어라. 그래야지만 동서남북은 설령 있어서 뼈를 그렇게 체계를 갖춰 모셨다 하더라도 이곳에 혼이 합체가 안 되면 화장했기 때문에 말짱 꽝이죠.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청혼 의식을 이때 합니다. 그 부분 볼게요. 네, 청혼 의식 합니다. 이분 상주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네, 고인 옷이죠. 이렇게 요구라면 두드리죠. 이렇게 두드리죠. 아버님 혼과 백이 이곳에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머물도록 저희들이 간청합니다. 그렇게 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골이 하나도 깨진 바 없죠. 그 유골이 그대로 계시죠. 우리들이 개장할 때 와 비슷하죠. 이렇게 유골이 다 계십니다. 유골이 갈비뼈는 갈비뼈 있는 곳에 두상은 두상대로 일부러 깨트리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깨지지 않게 화장도 하고 깨지지 않게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모셔놓은 아버님 유골에 아버님 옷을 통해서 혼도 아버님 몸체가 여기 계십니다. 아버님 혼도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상징이지만 제의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런 명분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우리식 화장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화장과 화장 후 유골관에 모셔지는 과정까지를 살펴보면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개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저 화장해서 죄다 빵벗어 갈아서 그렇게 유골함 그릇에 모셨는데 베트남은 정정당당하게 저성음택 당당하게 집에 모시는데 마치
안방 침실에 누워 계시는 것처럼 고인 두상도 두상 위치에, 발과 팔에도 두상 각자 위치에, 갈비뼈도 각자 위치에, 이렇게 의미는 의미대로, 그들 예법은 예법대로, 전통은 전통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이렇게 여미와 고인 몸체가 합체대로 가는 의식까지를 진행하니 얼마나 예스럽고 전통스럽고 제사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청혼을 하면서 금옷을 입힙니다. 또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할 때 입에 반합할 때 왕과 사대부와 백성이 들리는데 구슬도 넣고 다 동전도 넣고 다 하죠. 반합할 때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원보도 넣고 금은전도 넣고 다 넣거든요. 금전, 은전도 넣고. 금전, 은전이에요. 금은전을 넣죠. 염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 오시가 청혼을 했죠. 이 유구람도 종류가 많아요. 한 겹짜리 유구람, 두 겹짜리 유구람, 세 겹짜리 유구람. 저는 지금 유구람의 종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구람의 특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장한 유구를 어떻게 체계를 갖추냐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입혀요. 이 부분 베트남 친구에게 야 이게 지금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사실 베트남 저 구글 번역을 통해서 다 이해는 못했어요. 다만 저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옷을 갖추는 거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염할 때의 염구가 우리는 반합하고 아니면 손발도 깎고 아니면 수의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들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일단 보자고요. 여기 또 다른 자료도 한번 보자고요. 이 관은 이중관입니다. 이중관. 여기 내관에 보시고 이게 외관이에요. 이 내관에 보셔도 외관에 합체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관이 들어갈 수 있는 묘지에 또 합체시키는 거예요. 내관 속에 내관이 들어갔죠. 불교 상가에 썼는가 봐요. 아미타 정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잣돈도 드리고 있어요. 저속노자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야무지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극히 형식적인 데 비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은 엄청나게 진지하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 틈을 또 다 배우죠. 이게 국화랍니다. 국화. 이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씁니다. 그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친구에게 메일로 물었어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그 친구가 주어서 야, 그에 적용하는 그 용도가 뭐냐 했더니 사진으로 줘서 제가 이걸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짐작으로만 하는 것이라서 사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네 이게 틀리더라도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넣는 것은 그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필을 넣었는데 볼펜을 넣었다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되죠. 우리식 염할 때 적용했던 것과 베트남이나 대만, 중국이 염할 때 적용하는 것이 좀 틀리거든요. 저는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식으로 안 하고 있죠. 화장했을 때.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그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아까 금종이, 은종이 이 부분이 저는 체계를 갖추는 의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금은전을 적용하거든요. 우리도 반합을 할 때나 아니면 저속노자를 드릴 때 반합을 할 때 이 동전을 드리고 저속노자를 놓을 때는 지폐를 드리거든요. 꽃갈도 돈이나 아니면 대형품이기 때문에 꽃갈도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려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체계를 갖출 때 그들 문화를 다 탑재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 위에 부분은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뭐 수정 같은 이런 옷 같은 이런 부분이 왜 이 부분을 넣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퇴치랍니다. 퇴치. 잡스러운 기운을 물리친다고 본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을 적용하면 이런 물건들도 아마 가격대가 있고 좋고 나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삼배 옷을 통해서 잡스러운 기운, 잡기 아니면 잡충을 퇴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국화 말린 곳. 이 국화 말린 곳은 화장했을 때도 적용하고 매장할 때의 정식 연법에도 적용하고 화장 후 연법에도 적용하는데 이때 왜 국화를 넣는지는 그들 나라가 더운 나라하고 장례 모시는 과정에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일구용 관이 베트남에 있어서 모두가 일구용 관을 통해서 자택장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그렇지만 예전에도 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이런 말린 국화를 통해서 적용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매장지에 가서 매장이 되더라도 이런 제섭 효과까지를 기대하면서 말려서 넣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슬료, 이런 보석류는 이런 류는 퇴치용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또는 화장요구를 욕을 하면 욕을 가는 우리나라가 아마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납골당이 면적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치로 좁혀놨잖아요. 욕을 한번 겨우 모실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줄여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 욕을 관을 모신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납골당해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죠. 그냥 욕을 한번 모셔도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고치겠어요? 여기서 효자손들이 선택해야지 됩니다. 그런 개판의 설정 구조에 내 부모님을 모실 거냐,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실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구조도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저 그렇게 개판이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할 거야 하고 가면 변하지 않겠죠.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화장욕을 제재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변국 중에서도 우리와 정서적으로
비슷한 유교권 국가이면서도 비슷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화장할 때부터 화장 요구를 유골 그릇 용기에 담는 과정을 통해서 묘지 납골당이 되었던 납골묘가 되었던 그곳에 모셔지는 과정까지 죄다 개판이고 마구잡이고 대충이고 막장이다 라면서 소개해드렸죠. 그런 험한 단어를 쓴 데는 저도 국가에 충성하고 싶고 여러 효자손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극단적인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효자손님들 육을 그릇 조그만 용기에 담을 때 분쇄기에 마구 갈린다거나 아니면 돌망치로 찍어 눌러서 다 깨트린다거나 앞뒤 전후 좌우 없이 죄다 섞어서 그렇게 쓰레기 담듯이 담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삼가하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소개를 마칩니다.